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군집 분석하고 연관 분석에 관한 것이 남아 있는데요. 두 가지 모두 다 비지도 학습에 포함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서 많은 분들이 지쳐서 좀 힘이 빠지셨을 텐데 힘을 좀 더 내주세요. 이 뒷부분에서도 문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나왔을 때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편이 아니어서 점수를 받기에 좋은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군집 분석부터 보도록 할게요. 군집 분석은 그 정의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 변수값들로부터 n개의 객체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몇 개의 군집으로 집단화하고 형성된 군집들의 특성을 파악해 군집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다변량 분석 기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사성에 의해서 그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질성에 의해서 그룹을 나누게 되는 특징을 갖고 있죠. 다변량이라는 것은 변수 여러 개를 사용한다는 거고요. 이러한 군집 분석은 크게 계층적인 군집과 분할적인 군집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계층적인 군집에서는 응집형 5가지에 대해서 그 특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군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분리형은 이 다이아나 기법이라고 있지만 문제에서 이 다이아나 기법을 묻지는 않고요. 그래서 본 강의에서도 다이아나 방법은 없습니다. 설명이. 분할적인 군집이라는 것은 비계층적인 군집이라고도 하는데 프로토타입 기반과 분포 기반, 밀도 기반 모두 다 방법을 봐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계층적인 군집이 무엇인지 그 특징을 보게 되면 가장 유사한 개체를 묶어 나가는 과정을 반복해서 원하는 개수의 군집을 형성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유사도 판단은 두 개체 간의 거리에 기반합니다. 그래서 거리 측정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위에서 거리에 대한 것이 정리돼서 나오는 페이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리 개념이 유클리드, 맨하튼, 민콥스키, 마할라노비스 등이 있고요. 특히 유클리드나 맨하튼 같은 경우에는 직접 구하는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구할 수 있도록 연습이 필요하죠. 그리고 거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상치에 민감하고요. 사전에 군집수 K를 설정할 필요가 없는 탐색적인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군집수를 사전에 정하는 방법이 있고 정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뒤에서 이제 정하는 방법 나올 거예요. K-means 같은 거. 그런데 이 계층적인 군집은 K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리고 군집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매 단계에서 지역적인 최적화를 수행해 나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전역적인 최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순간 최적의 상태를 선택해 나가는 방식이라서요. 그리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한 번 군집이 형성되면 군집에 속한 개체는 다른 군집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리의 종류부터 보도록 할까요? 거리는 크게 수학적인 거리하고 통계적인 거리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수학적인 거리는 유클리드, 맨하튼, 민콥스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유클리드라는 것은 직선거리죠. 그래서 두 점의 성분별 차이의 제곱의 합에 대한 제곱근이에요. 그리고 맨하튼은 두 점의 각 성분별 차의 절대값 합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민콥스키는 거리차 수를 사용해서 그 거리차 수가 1일 경우 맨하튼, 2일 경우 유클리드 거리로 사용되는 것이 민콥스키입니다. 통계적인 거리라는 것이 표준화 거리와 마할라노비스라는 것이 있는데 표준화 거리는 각 변수를 해당 변수의 표준 편차로 척도를 변환한 후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표준 편차로 x 빼기 y 한 것을 나누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러한 표준화를 하게 되면 척도의 차이, 분산의 차이로 인한 왜곡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할라노비스는 변수의 표준화와 함께 변수 간의 상관성을 동시에 고려한 통계적인 거리예요. 그래서 표준화 더하기
상관성,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게 마할라노비스죠. 그리고 아래 거리 측정 함수, 디스트 함수라는 것이 있는데 그곳에서 사용한 거리 개념에 유클리드 맨하튼, 민콥스키와 맥시멈, 캔버라, 바이너리 등이 있다. 요 이름들을 좀 암기해 두시고요. 코사인 거리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 보셔야 되는데 1 빼기 코사인의 유사도예요. 그것을 우리들이 코사인 거리라고 하죠. 이 코사인 거리에 대해서는 식을 보고 이게 코사인 거리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정도, 구하라는 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요 정의, 두 벡터 사이의 사이각을 계산해서 유사한 정도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요 정의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적인 거리의 종류인 유클리드, 또 맨하튼, 민콥스키라는 것을 칙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구하는 예를 통해서 한 번씩 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유클리드라는 것은 각 성분의 차이, 제곱의 합을 구해서 루트 씌운 거고요. 맨하튼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의 합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A가 3,3이고 B가 5,2일 때 3하고 5, 3하고 2가 각각 같은 성분들이죠. 그래서 3 빼기 5 해서 제곱하고 3 빼기 2 해서 제곱하는 것이 나오는 게 유클리드고요. 그 더해서 루트 씌우는 거 보이시죠? 맨하튼 같은 경우는 절대값을 구해서 더해서 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하튼 거리, 또 유클리드 거리 구하는 것 할 수 있으시도록 하고, 민콥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P라는 것을 써서 P가 1일 때는 맨하튼, 2일 때는 유클리드로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층적인 군집, 특히 응집병 또는 병합 군집이라는 것의 종류를 보게 되면 최단 연결법, 최장 연결법, 중심 연결법, 평균 연결법, 와드 연결법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이때 여기 아래에 그림으로 표현은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사용되냐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을 묶거든요. 그렇게 묶고 나서 그 묶음과 다른 것들의 거리를 갱신해 줘야 돼요. 그래서 거리표라는 것이 나올 거고요. 거기에 거리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것이 이 두 개의 집단 사이의 거리가 되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계층적인 군집에서 뭔가 그룹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런데 거리표에다가 거리를 적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뒤에서 예시를 좀 더 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최단 연결법이라는 것은 각각의 그룹에서 가장 서로 가까운 것 찾아서 그것을 거리로 사용한다는 거고, 최장 연결법은 완전 연결법이라고도 하는데 가장 먼 것 두 개를 찾아서 그것을 거리라고 하는 거고요. 중심 연결법은 이쪽 군집의 중심과 또 이쪽 그룹의 중심을 찾아서 그 중심 간의 거리를 말하는 거고요. 평균 연결법은 모든 항목에 대한 거리 평균을 구해서 군집화를 하는 것인데 계산량이 많아질 수 있죠. 그리고 와드 연결법은 계층적 군집 내 오차 제곱합의 기초에서 군집을 수행하는 군집 방법입니다. 크기가 비슷한 군집끼리 병합하려는 경향이 있게 되죠. 자, 그리고 최단 연결법은 단일 연결법, 최장 연결법은 완전 연결법이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특히 최단 연결법은 고립된 군집을 찾는 데 중점을 둔 방식이 된다. 같이 알아두시고요. 덴드로그램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맞춰주셔야 되는데요. 이 덴드로그램은 계층적인 군집의 결과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덴드로그램에서 Y축의 값을 주고 몇 개 군집으로 나누는지 묻게 되는데 그때 Y축의 특정 값, 그거는 문제에서 주어진 값이에요. 으로부터
X축 방향으로 직선을 그어서 만나는 선의 개수가 군집의 개수가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아래에 있는 덴드로그램이 있는데 이쪽에 있는 네스티드 클러스터스라고도 부르는 이 녀석보다 조금 더 보기 편하죠. 보면 A하고 B가 묶인 거고 D하고 E가 묶인 거고 그 A, B하고 C가 묶인 거고 그 다음에 A, B, C와 D, E가 묶인 거죠.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묶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로 이렇게 응집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Y축 여기 값을 주고 몇 개 군집이냐 그러면 3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둘, 3개. 그리고 여기쯤 어딘가에 값을 주면 2개가 되겠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하이트를 1.5를 기준으로 했다 라고 한다면 하나, 둘, 3개하고 지금 교차하는 거 만나는 거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 있는 C도 내려서 4개로 봐주셔야 돼요. 그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러한 계층적인 군집 방법에 군집하는 방법 그리고 거리표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어렵게 나올 때는 그런 것들도 나왔습니다. 계층적인 군집을 할 때 핵심이 되는 게 거리 행렬이에요. 그래서 각 개체 간의 거리를 매트릭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개체 2개를 묶어서 하나의 군집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거리 행렬을 다시 계산합니다. 군집이 새로 생겼으니까 그것과 다른 것들의 거리가 쭉 다시 구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모든 개체가 하나의 군집이 될 때까지 반복하게 됩니다. 자, 예시인데요. 학생들의 키와 몸무게를 정교화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최단 연결법을 통해 학생들을 3개 군집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눠지는가 하고 묻고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과정을 좀 살펴볼 텐데요. 여기 학생 5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키하고 몸무게 정보가 나와 있는데 정교화한 데이터죠.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거리표를 만드는 거예요. 거리표 작성은 문제에서 돼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거리표가 작성됐냐면 A하고 B다 라고 했을 때 요 차이가 1이고 여기 차이도 1이니까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해서 2가 써 있는 거고요. 만약에 A하고 C다 라고 한다면 3 차이 나고 1 차이 나죠. 그러면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해가지고 10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거리표가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군집이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거 2개를 묶는 거예요. 여기 5개가 있었는데 D하고 E가 묶여서 하나, 둘, 셋, 4개의 군집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최단 연결법이라는 것이 사용되는 시점이 이제 이 거리표를 갱신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D하고 E가 하나로 묶였기 때문에 이 D2하고 A, B, C 이것의 거리를 갱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A하고 D, A하고 E 중에서 가까운 것, 작은 숫자를 갖는 것으로 갱신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가장 작은 수를 찾는 건데 A하고 B가 가장 작은 수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2개가 하나의 군집으로 묶이고요. 그래서 답은 3개의 군집으로 나누면 A, B와 D, E와 C다.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조금 더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A하고 B를 갖다가 하나로 이렇게 묶어준 다음에는 A하고 B와 C 그리고 A하고 B와 D, E 간의 거리로 갱신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 더 작은 거 8, 5라는 것이 사용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가장 작은 것 찾아가지고 A, B와 D, E라는 그룹을 하나로 묶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4개랑 C의 거리는 8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군집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할 때 거리표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최단 연결법을 가장 많이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B하고 E를 묶었다. 그럼 A와의 거리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작은 거지만 만약에 최장 연결법이라고 한다면 큰 것으로 바꿔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R코드로 확인을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거리값, 여기 디스트 해가지고 거리값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첫 단계에서 형성되는 군집과 관측치 A와의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첫 단계에서 형성되는 군집은 가장 숫자가 작은 거, 가장 가까운 거 해서 D하고 E가 되는 거죠. 여기 이 녀석. 그래서 D하고 E가 하나로 묶일 거고요. 그것과 A와의 거리를 물어봤는데 그러면 D하고 E 중에서 최단 연결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 작은 값을 갖는 3.2가 되는 것이죠. 이 정도 난이도니까 여러분들이 좀 직접 찾고 값 갱신할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비계층적인 군집, 분할적 군집이라고 하는 것인데 K-means라는 것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K-means라는 것은 K-중심 군집의 한 가지 방법이고요. 사전에 군집의 수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K라는 군집의 개수는 정하기가 힘들죠. 하이퍼 파라미터고요. 만약에 군집수 K가 원래 데이터 구조에 적합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알고리즘이 단순하고 빠르게 수행되기 때문에 계층적 군집보다 많은 양의 자료를 처리할 수가 있고요. 이 K-means 군집은 잡음이나 이상값에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제 거리 기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석하기 전에 이상값을 제거하거나 중앙값을 사용하는 K-메도이드라는 군집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상값이 있을 경우. 이 K-means 군집은 볼록한 형태의 군집을 가정하기 때문에 비볼록한 형태의 군집이 존재하면 성능이 떨어지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K-means 절차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처음에 이게 원래 상태고요. 우리 눈으로 보면은 딱 알죠? 2개구나. 근데 이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들이 그냥 K를 2라고 해서 2개의 이미 객체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과 모든 객체들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까운 쪽에 이렇게 중집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중심을 이동시켜요. 실제로 데이터의 중심부에 있도록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모든 객체와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더 가까운 쪽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녀석들은 처음에는 파란색이었지만 빨간색 된 걸 볼 수가 있고 여기 있는 것들은 빨간색이었지만 파란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군집이 진행되는 중에 포함된 군집이 바뀔 수도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심을 이동시키고요. 이 중심의 변화가 없을 때까지 계속 반복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K-means 군집을 실행한 R코드인데요. 여기에서는 3개의 군집 이런 식으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클러스터 군집의 평균 중심들이 나타나가 있고 어디에 포함되는지 그 그룹 번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DB 스캔. 얘도 분할적, 즉 비계측적인 군집의 종류인데요. 이 DB 스캔은 K를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밀도를 기반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밀도 기반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경 내의 점이 N개 이상 있으면 하나의 군집으로 인식하는 방법이고, 따라서 가우지안 분포가 아니라 임의적인 모양의 군집 분석에 적합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K값 정할 필요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이상치에 의한 성능 하락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 같이 알아두시고요. 특히 이 밀도가 기반으로 되기 때문에 이상값 검출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저 밀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 이렇게 값들이 모여 있을 때 어떤 특정한 값을 기준으로 내가 반경을 짠 해서 그려서 그 속에 N개 이상의 데이터, 이것도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만약에 5개다 라고 했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데이터가 5개보다 많죠? 그럼 얘네들을 다 하나의 군집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원본 데이터가 있었을 때 K-means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군집이 나눌 수 있는데 DB 스캔으로 하게 되면 임의의 모양을 잘 찾아서 군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혼합 분포 군집인데요. 여기에서는 K를 지정해 주셔야 돼요. 몇 개가 혼합된 거냐? 이거를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림으로 보면은 뭐 편하게 알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모양이 있었을 때 하나, 둘, 세 개의 혼합 분포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봉우리가 여러 개인 분포와 같이 복잡한 형태를 가진 분포의 경우는 여러 개의 분포를 확률적으로 선형 결합한 혼합 분포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K개의 모수적 모형의 가중합으로 표현되는 모형 집단에서 나왔다는 가정하에서 분석을 하게 되고요. 군집 크기가 작으면 추정의 정도가 떨어지고 정밀한 추정이 힘들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모수와 가중치 추정에 EM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사용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EM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보시게 되면 최대 가능도 MLE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알고리즘인데요. EM 알고리즘 단계는 모수에 대해서 임의의 초기값을 정하고요. 2단계와 M단계라는 것을 반복하면서 값을 찾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최대 가능도라는 것과 로그 가능도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읽어봐 주시고요. EM 알고리즘으로 추정된 정규 혼합 분포의 시각화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는지, 그것이 올바른지 아니면 틀린 내용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것은 미국의 간헐천 분축 시간 자료에 대한 정규 혼합 분포 모형을 적합한 결과입니다. 그랬을 때 관측된 데이터 로그 가능도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반복 이터레이션인데 이터레이션이 2에서 로그 likelihood 값이 마이너스 1035로 최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EM 알고리즘을 통해서 모수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반복 횟수 2회 만에 로그 가능도 함수가 최대가 됨을 알 수가 있고 그때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1035라는 거죠. 그리고 모수 추정을 위해서 2번 반복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정규 분포가 혼합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군집 분석 같은 경우에는 평가가 어려운 편이죠. 그래서 실루엣 계수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평가를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도학습에서 했던 것처럼 정확한 수치로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도 수치화를 하고 있는데요.
실루엣 계수는 군집 내 거리와 군집 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군집 분할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클러스터 안의 데이터들이 다른 클러스터와 비교해서 얼마나 비슷한가를 나타내는 군집평가 지표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군집들이 잘 분리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것이 비슷비슷한지 이런 것을 평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루엣 지표가 1에 가까울수록 군집화가 잘 됐다고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 실루엣 지표가 1이라는 의미는 군집 내에 있는 모든 개체가 한치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경우, 군집 간에는 완벽히 분리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루엣 지표가 0.5보다 크면 결과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던 인덱스라는 것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던 인덱스는 군집과 군집 사이 거리 중 최소값과 군집 내 거리들 중에서 최대값을 사용해서 그 나누기를 이용해 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던 인덱스가 클수록 군집화가 잘 됐다고 평가를 하게 되죠. 자, 다음은 군집수를 구하는 건데요. M클러스터 패키지를 이용한 군집수를 구할 때는 이 그림이 나오고 군집 몇 개를 필요로 하는가, 최적의 군집수는 몇 개인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온다면 이 BIC 값이 가장 클 때 요 지점이죠. 자, BIC 값이 가장 높은 값을 갖는 요것에 X축에 있는 것이 군집의 개수예요. 그것도 최적의 군집 개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BIC가 가장 큰 값인 모형을 선택하고 그때의 X축 값이 최적의 군집수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세요. 아, 잠깐만요. 우리 BIC가 작은 게 좋다고 배웠잖아요. 라고 했는데 그거는 앞에서 우리들이 변수 선택할 때 나왔던 것이고요. 여기서는 군집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다는 것은 항상은 아니잖아요. 어느 상황에서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BIC가 가장 큰 값인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실루엣 스코어를 사용할 때는 실루엣 스코어가 가장 큰 것, 그때의 X축의 값을 군집의 수, 가장 최적의 군집의 수로 보시면 되고, 이것도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데 집단 내 제곱합, 이너시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러면 여기 엘보 기법을 써서 각도가 급격하게 완만해지는, 지금 여기는 각도가 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좀 완만해졌죠. 그 급격하게 완만해지는 지점의 X축의 값을 우리가 최적의 군집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집의 최적 수를 물어보는 것도 꼭 맞추셔야 되는 문제죠. 덴드로그램이 나온다던가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 때 꼭 맞춰주세요. 그리고 이런 군집 분석의 안정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한번 쭉 읽어주시는데 여기 보면 군집 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안정성에 대한 검정으로 교차 타당성을 이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은 지도학습의 교차 타당성과 동일한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지도학습에서도 크로스 밸리데이션 해가지고 나왔었죠. 근데 그 방법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데이터를 A와 B 두 개 부분으로 랜덤하게 분류해 놓은 다음에 각 부분에서 따로 군집 분석을 하고 합쳐서 군집 분석한 결과와 비교해 비슷하면 결과에 대한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의 교차 타당성과 동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자기조직화 지도, SOM, Self Organizing Map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보게 되면은 자기조직화 지도라고 하고요. 코호넨 신경망이라고도 합니다. 얘는 뉴럴 네트워크예요.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 그런데 비지도 신경망인 것이죠. 비지도 학습의 한 가지로 인공신경망이면서 비지도 학습을 하는 겁니다.
차원 축소와 군집화를 동시에 수행하는 기법이고요. 고차원으로 표현된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변환해서 보는데 매우 유용하고, 입력층과 2차원의 격자 형태의 경쟁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도학습에서의 인공신경망은 입력, 그 다음에 은닉, 출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은닉층이 굉장히 많이 확장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입력하고 경쟁이라고 하는 두 개의 층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층이라는 것은 여기 아래 보시게 되면 여기가 입력층이고요. 입력 변수의 개수와 동일한 뉴런수가 존재하며, 입력층에 있는 각각의 뉴런은 경쟁층에 있는 각각의 뉴런과 완전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경쟁층 같은 경우는 입력 벡터의 특성에 따라 벡터가 한 점으로 클러스팅 되는 층입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와의 유사성을 경쟁하게 되고, 각 노드 또는 뉴런들 사이의 경쟁적 상호작용을 담당하는데요. 이것은 승자만 출력을 내고 승자와 그의 이웃만이 연결 강도를 수정하는 승자 독점 구조라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인 인공신경망에서는 백프로파게이션 과정에서 모든 웨이트들이 갱신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승자만 출력을 내고 그 승자와 그것의 이웃만 연결 강도를 수정한다는 것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경쟁층에는 입력 데이터와 가장 유사한 뉴런인 승자 뉴런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 조직화 지도에 대한 프로세스고요. 결과가 나와 있는데, 결과는 앞에서 나온 것처럼 승자만 출력을 내고 승자와 그의 이웃만이 연결 강도를 수정하는 승자 독점 구조로 인해서 경쟁층에 승자 뉴런만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입력 패턴과 가장 유사한 경쟁층 뉴런이 승자가 되고 입력 변수의 위치 관계를 그대로 보존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것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SOM하고 일반적인 인공신경망을 비교해가지고 문제에서 많이 묻고 있어요. 신경망 모형이라고 한다면 앞에서 지도학습에 나왔던 분류와 회계에 사용되는 신경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이 존재하고 5차 역전파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지도학습이죠. 그런데 SOM은 입력층하고 경쟁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방 패스의 경쟁 학습을 하게 됩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특징을 갖게 되고 feed forward flow라고 불러요. 그리고 비지도 학습이죠. 그래서 신경망 모형은 연속적인 레이어로 구성되었지만 SOM은 2차원의 그리드 격자로 구성이 된 것, 그리고 신경망 모형은 에러 수정을 하지만 SOM은 경쟁 학습을 한다는 것. 신경망은 역전파 알고리즘이지만 SOM은 전방 패스를 사용해서 속도가 빠르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구분지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연관 분석이에요. 연관 분석도 그 정의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우선 연관 규칙이라는 것은 항목들 간의 조건 결과식으로 표현되는 유용한 패턴인데, 이런 패턴 규칙을 발견해내는 것을 연관 분석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장바구니 분석이라고도 하죠. 교차 판매나 물건 배치 등에 사용이 되고요. 장점은 연관 분석의 결과를 이해하기 쉽다는 것, 그리고 강력한 비목적성 분석이고 그 분석 계산이 간편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석 품목 수가 증가하면 분석 계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너무 세분화된 품목을 가지고 연관 규칙을 찾으려면 의미 없는 분석 결과가 도출되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적으면 규칙 발견 시 제외되기 쉽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관 분석 알고리즘에는 크게 A 프라이오리라는 알고리즘하고 FP 그로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 A 프라이오리라는 알고리즘이 연관 규칙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이고요. 데이터들에 대한 발생 빈도를 기반으로 각 데이터 간의 연관 관계를 밝히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빈발 항목 집합을 찾는 데 기초를 하고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와 같은 지표를 사용해서 항목 집합의 연관성을 평가합니다. 이거 구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가능한 후보 항목 집합을 생성하고 검사하는 과정이 비효율적일 수 있죠. 특히나 데이터셋이 큰 경우 모든 후보 아이템셋에 대해 하나하나 검사하는 것이 비효율적인데요. 이러한 A 프라이오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된 것이 바로 FP 그로우스입니다. 구조화된 트리를 사용해서 빈발 항목 집합을 효율적으로 추출하게 되고요. FP 트리나 노드 링크라는 특별한 자료 구조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대규모 데이터셋의 성능이 우수하고 더 높은 속도로 빈발 항목 집합을 찾을 수가 있죠. 별표 치셔야 되죠.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반드시 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 중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 해당 연관 규칙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A하고 B의 교집합에 대한 확률이 지지도죠. 그래서 전체 거래수 중에서 A하고 B가 동시에 포함된 거래수를 찾아서 그것의 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규칙 표기가 있는데 A 화살표 B가 있죠. 이것이 A가 팔리면 B도 같이 팔린다는 것이에요. A가 먼저고 그 다음에 B가 나중이죠. 그랬을 때 B 화살표 A라는 것과 A 화살표 B라는 것의 지지도가 같다는 것. 신뢰도 같은 경우는 상품 A를 구매했을 때 상품 B를 구매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죠. A를 구매한 상황에서 B도 구매하는 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A를 포함한 거래수 그리고 A와 B가 동시에 포함된 거래수를 구해서 확률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PA하고 PA 교집합 B 이게 조건부 확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P, B가 A 했을 때 그랬을 때 여기서도 전체 중에서 A를 포함하는 거고 여기도 전체 중에서 A하고 B를 동시에 포함하는 것에 개수를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날리고 요 두 개를 가지고 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B이면 A라는 것의 신뢰도는 여기 B가 아래로 내려가고 요 두 개의 교집합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죠. 그래서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A이면 B인지 B이면 A인지 그거를 확실히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이제 향상도인데요. 향상도라는 것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A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B의 확률 대비 A가 주어졌을 때 B의 확률의 증가 비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A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B, 여기는 A가 주어진 상태에서의 B를 비율로 구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P, B바 A, P, B 얘는 이 위에 것 보시게 되면은 PA 교집합 B고요. 그 다음에 PA죠. 그리고 PB분의 PB 나누기 1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곱하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곱하고 구해서 PA 교집합 B 나누기 PA 더하기 PB가 되는 거죠. 요식 외우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B면 A와 A면 B의 향상도는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반드시 구할 수 있도록 문제를 통해서 연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상도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석도 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1이라는 게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P, B하고 A가 팔린 상태에서의 B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1보다 크게 되면 연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고, 이 규칙은 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서로 양의 관계로 품목 B를 구매할 확률보다 품목 A를 구매한 후에 품목 B를 구매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1보다 작은 수 같은 경우는 두 품목이 서로 음의 상관관계임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품목 B를 구매할 확률하고 품목 A를 구매한 후에 품목 B를 구매할 확률이 있었을 때 이쪽 품목 B를 단독으로 구매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는 기계학습과 딥러닝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기계학습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의 포함관계 보이세요? 그래서 머신러닝이 기계학습이죠. 기계학습. 이 기계학습은 인공지능의 한 가지 분야이고, 이 기계학습의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이 좀 더 특화되어 발전되어서 딥러닝이라는 것이 되었습니다. 지도학습의 종류, 비지도학습의 종류, 그리고 그 방법들에 대해서 한 번씩 읽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그리고 딥러닝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 모형들의 종류를 적어 보았어요. 우리가 3-2 통계 분석에서 배웠던 거, 회귀.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리니어 리그레션 해가지고 우리 LM 해서 여러 가지 분석했던 거 생각나세요? Y, X라고 한다면 X가 독립변수, Y가 종속변수였던 거. 그리고 과대적합을 해결하기 위해서 라쏘나 리치나 엘라스틱넷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분류 같은 경우 로지스틱 회귀, GLM 해가지고 나왔던 거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회귀하고 분류하고 모델을 다 갖고 있는 것, KNN, 디시전 트리, SVM, 그 다음에 앙상블. 앙상블에서 배깅, 부스팅, 보팅, 스태킹. 그 다음에 이 배깅에다가 랜덤 과정을 같이 개념을 포함한 랜덤 포레스트라는 게 있었죠.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시험을 볼 때 머신러닝 실습이 있거든요.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때 이 랜덤 포레스트가 성능이 굉장히 좋거든요. 특성 자체가.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를 써서 합격했다 해가지고 랜포 기사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랜덤 포레스트는 정말 학습을 잘하고 특성이 좋은 녀석입니다. 자, 그리고 인공신경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해서 딥러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 딥러닝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기도 하니까 딥러닝이 어떤 종류를 가지고 있는지 그 종류 정도는 알아두세요. DNN, CNN, RNN, GAN, 오토엔코더와 전이학습, 강화학습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을 적어둔 거예요. 심층 신경망, 이건 레이어가 많이 있다는 거고, 얘는 합성곱 신경망인데 이미지 학습을 하는 거고, 얘는 기억을 하고 있는 메모리가 있어요. 순환 신경망, 그래서 LSTM과 GRU라는 것이 대표적인 모델들이고요. 그 다음에 간이라는 것이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왜 이미지 깨끗하게 필터링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나이가 든 모습으로 만든다던가 성별을 바꾼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뭔가 생성해내는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강화학습에 대해서는 여기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뒷장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 비지도 학습은 종속 변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군집하고 연관 분석이 있는데 군집은 계층적인 것, 그 다음에 비계층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었고 비지도 신경망도 하나 있었죠. SOM이라는 것. 그래서 계층적 이다에서는 응집법에서 단일 연결법부터 와드 연결법까지 그 특징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계층적에서는 K-means라는 것, K-매도이드라는 것, 얘는 평균 이용하는 거고 얘는 중앙값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얘네는 거리 개념을 사용하고 DB스캔은 밀도 개념 사용했고요. EM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혼합 분포를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얘도 K가 있습니다. DB스캔만 K가 없어요. 그리고 이쪽은 당연히 K 없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연관 분석 A 프라이오리하고 FP 그로스가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 지지도나 신뢰도나 상상도에 관한 것을 조금 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딥러닝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있어요. 이쪽에 보면은 머신러닝의 한 종류로 인공신경망에 기반을 둔 학습이고요. 특히 이 머신러닝은 정형 데이터 학습에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딥러닝은 이미지나 소리나 텍스트, 영상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 학습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딥러닝 학습을 위한 오픈소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지 뭐예요. 텐서플로우라든지 카페, 티어노, 파이토치, 케라스. 자, 그리고 학습의 종류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BNN, CNN, RNN, GAN, 오토엔코더, 전이학습, 강학습이다.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어떤 내용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것들이 포함된다. 어떤 라이브러리들이 사용이 된다. 그리고 딥러닝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런 것들은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랜 기간 고생 많으셨고요. 계속 반복하시고 또 문제도 많이 풀어보셔서 한 번에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